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바이닝 1차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3조로 박현진, 정희현, 김동원, 차인규입니다. 저는 발표자 박현진이고 저희 조의 주제는 환경 변수를 이용한 서울시 모기 활동 개체수 예측 모델링입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2에서 문제 상황과 연구 2를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소개하고 EDA,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파트에서 리니어 모델부터 논 리니어 모델까지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2입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모기 매개 전염병의 유행과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그리고 기존 모기 예보제의 문제점과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개선점을 소개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의 평균 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탓에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견된 바 없던 댕기열 모기가 2019년 7월 달에 최초로 발견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일본오염 경보가 평년보다 훨씬 일찍 발령되는 등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당국은 지자체나 개인별로 모기 방역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모기 예보제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디지털 모기 포집기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서울시 전역에 50여 개의 DMS, 이 모기 포집기에서 포집된 모기 개체수를 활용해서 4단계 모기 예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의 모기 예보제는 현재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 강수량의 이 4개 변수를 활용해서 다중 선형외기를 적합해서 예측 산식을 도출해 놨고요. 알투 스코어 0.6을 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존 모기 예보제의 경우에는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 개체수의 값을 변환하지 않고 일반 스케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상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설명 변수를 4가지만 사용했으며, 그리고 데이터의 시기를 구별하지 않아서 계절적이거나 시간적인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이러한 모기 예보 모델의 프레딕션 성능을 높이면서도 되도록 간결한 모델을 생산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개선 효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도심 지역의 방역 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인 방제 체계 설립을 위한 모델링에 초석을 쌓는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자체에서 각자 구청에서 개별로 이 방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 동안 주 1회 동안 모기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굉장히 불필요한 방역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청 및 보건소의 업무를 최적화하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반 인원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예보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이 질병관리 차원에서 모기 매개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소개하고 EDA 플롯과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천에서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서울시의 DMS 모기 데이터, 서울시의 기후 데이터, 그리고 서울시의 대기 환경 정보, 서울시의 열지수, 이 4가지의 데이터 원천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모기 수와 기상 상태, 열지수, 대기 오염 성분이 그것인데요. 예를 들면 기상 상태의 경우에는 평균 기온부터 지중 온도까지 기온 데이터와 강수 및 습도와 관련된 데이터, 바람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햇빛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았고, 대기오염 성분에서는 대표적인 6가지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황부터 초미세먼지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의 데이터를 레프트 조인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반응 변수에 해당하는 모기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전에 이 모기 수를 설명 변수로 레그 베리어블로 넣어줬습니다. 이 설명 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이 레그 베리어블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맞추고, 그리고 세부적인 조정을 환경 변수로 조정하는 모델링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병합한 결과 총 1449개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고요. 2015년 4월부터 2022년 9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기 데이터는 매년 4월 달부터 11월 달 정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범위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의 개수는 총 26개이고 반응 변수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이 설명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 변수를 4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된 설명 변수들, 온도와 관련된 설명 변수들, 습도와 관련된 설명 변수들과 햇빛과 바람과 관련된 설명 변수 이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오염 물질과 관련된 페어와이즈 스캐터 플롯을 그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지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모기의 활동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성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 6가지는 같은 오염 원천을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변기해 놓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들을 활용을 하면 이 모기가 이산화탄소 성분의 영향을 받아서 개체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는 흡혈 대상을 찾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어떤 상대적인 농도의 차이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자체와 대기오염 물질 6가지가 같은 오염 원천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랫줄을 제외한 스캐터 플롯을 보시면 대부분 이 표시해놓은 오존과 NO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한 양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이용하면 환경 변수와 모기의 관계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보시면 이산화황과 다른 설명 변수들이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균 기온이라든지 최저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기온 등과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발량과도 이산화황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관계를 포착해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온과 관련된 설명 변수입니다. 여기서 맨 아랫줄을 확인해 보시면 이 모기 변수와 다른 대부분의 기온 데이터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는 10도 이하 그리고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활동을 중지하는데요. 최적의 활동 온도는 27도가량입니다. 따라서 이 모기 개체수가 대부분의 이 기온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확인하시면 이 말굽 형태의 선점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중온도 5.0m와 다른 기온 데이터들과의 관계인데요. 이 데이터를 제공해준 원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기온 데이터는 넓은 잔디밭에서 측정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의 바람이라든지 강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데이터가 많이 변할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일평균 값을 얻기 위해선 최소 1m 이하의 땅속 온도, 즉 지중 온도가 유리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중 온도를 활용을 해서 일평균 값을 좀 보다 정확히 잡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기온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강한 양의 상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중 온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온들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습도와 관련된 설명 변수입니다. 강수량은 이 모기의 산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산란에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암컷의 이 흡혈 필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모기와의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맨 마지막 줄에 모기와 다른 이 습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그리 뚜렷하진 않습니다. 여기 열지수 컬럼을 보시면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열지수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습도 컬럼은 아니고 습도와 기온의 어떤 인터랙션적인 전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지수이기 때문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과 바람과 관련된 설명 변수들입니다. 모기는 특히 약한 바람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그 뉴스 같은 곳에서 이 모기를 자면서 피하기 위해서는 선풍기를 미풍으로 틀어놓으면 충분하다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모기는 굉장히 바람에 민감한 곤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일 단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풍속의 변화를 모델에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풍속의 변화보다는 당일의 평균적인 바람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하고자 평균 풍속과 풍정합이라는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풍정합이란 일정 시간 내에 같은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총 합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타 모기 생태 연구와 같은 사전 연구를 확인해 보시면 최소 30분 단위 정도의 바람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 일일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 평균의 풍속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 변수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압은 이 대기 내의 산소 수준과 건조도 등을 통해서 모기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전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번째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 저기압에서 모기 사망률이 고기압에서의 모기 사망률보다 높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변수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여러 변수에 대한 변환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기 데이터를 실제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스큐드 되어 있는 분포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에 되게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인데 이런 형태로 Y 변수가 분포하고 있으면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모델링 과정에서 어, 어떤 모기와의 관계를 갖는 설명 변수를 포착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노멀리티 어썸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 모델에 대해서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선택 가능한 변수 승수의 목록을 얻어서 그 중에서 해석이 가장 용이한 3분의 1승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시메트릭하고 아웃라이어가 많이 잡힌 형태의 분포를 띄도록 데이터가 전처리 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 변수 역시 변환을 했는데요. 설명 변수 중에서 특히 라이트 스큐드 분포를 띄고 있는 변수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일 강수량과 평균 풍속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쓰는 리니어 모델이라든지 PCR 모델 등에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핸들링을 위해서 이 1.5 IQR 바깥에 있는 점이 가장 적게 만들어주는 여러 변환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로그 변환을 택해서 변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메트릭한 형태의 분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많이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처리로서 데이터를 분할했는데요. 이 플롯은 매년 월별 모기 포집 데이터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매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7월과 8월, 즉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매년 7, 8월경을 기준으로 모기 개체의 증감 추세가 바뀌는데요. 이 전체 데이터 기간인 4월부터 11월을 절반으로 가로지르는 시점인 7월 31일과 8월 1일을 기준으로 계절적 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오존, 가조 시간, 그리고 미세먼지, 지중 온도에 대해서 이 빨간색이 전기고 파란색이 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 범위가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 변수의 분포 범위가 구분이 된다면 이 전반기 후반기에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간의 관계 혹은 설명 변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가장 두드러지게 그런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 가조 시간과 평균 기온 간의 관계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한여름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가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사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월부터 11월까지는 한여름부터 가을에 해당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가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기온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조 시간과 평균 기온의 관계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서 유사한 변수들의 관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모기 개체수와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가조 시간과 모기의 관계를 찍어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다른 형태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조 시간과 합계 소형 증발량 등 설명 변수 간의 관계도 계절별로 차이가 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할해서 페어와이즈 스캐터 플롯을 찍어봤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해서 이 플롯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존과 SO2가 제일 두드러지게 구분이 되었고요. 온도와 관련된 변수에서도 이 지중온도 5.0m에 해당하는 변수가 계절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도와 관련된 데이터에서도 이 합계 소형 증발량과 열지수 간의 관계가 크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햇빛과 바람과 관련해서도 이 가조 시간과 다른 설명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전체 데이터셋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을 했는데요. 각각 757개, 692개 정도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7월 31일과 8월 1일이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모델에서 적합이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모델과 후반기 모델의 이 예측치가 이 분기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 점프는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 모든 모델에서 그러한 점프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분할을 고려하면 혹시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로 분할도 고려를 해봤지만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데이터를 분할했습니다. 이제 모델링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파트에서는 리니어 모델, 리치 모델, 라쏘 모델, PCR, PLS 모델과 논 리니어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모델링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Y 변수를 변환하고 X 변수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했고요. 실제 모델링 단계로 들어가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이 VIF를 통해서 멀티콜리니어리티를 제거한 상황에서 설명 변수들이 어떤 메인 이펙트가 Y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지를 확인해 봤고요.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브셋 셀렉션 메소드를 통해서 리니어 모델을 적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리치와 라쏘 모델, PCR과 PLS 모델을 추가적으로 적합해 보면서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할지 확인해 봤고요. 혹시 리니어 가정을 해체를 하면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마스와 GAM, 즉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 스플라인과 제너럴라이즈 애디티브 모델에 대해서 논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적합해서 그 모델들을 최종적으로 CVMS를 통해서 비교했습니다. 우선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저희가 사용한 VIF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모든 이펙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VIF를 돌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VIF 값이 10이 넘는다면 그 해당 가장 큰 VIF 값을 갖는 모델을 하나 제거하고 다시 VIF를 돌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VIF의 맥스 값이 10이 넘는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스텝와이즈 방법을 통해서 멀티콜리니어리티를 제거를 했고요. 그 결과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변수들이 선택됐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그룹핑 지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온도, 습도, 그리고 햇빛이나 풍속 데이터로 잘 분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과 기온, 습도, 햇빛과 바람이 이 모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메인 이펙트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이펙트 전체를 넣은 모델에서 죄송합니다. 이 메인 이펙트 전체 모델에 대해서 이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을 적용을 해서 모델을 적합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총 26개의 변수에서 7개씩의 변수가 선택이 되었고 이전 VIF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변수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 지표로는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Y의 어느 정도의 분산을 설명을 하는지 그 감을 위해서 여기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 매해 7월과 8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어떤 프리딕션 값의 점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 플롯을 그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모델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점프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회색 점들이 실제 트루 값들이고 빨간 점이 전반기 모델의 예측값, 파란 점이 후반기 모델의 예측값입니다. 이런 플롯은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려봤지만 타 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항 변수, 폴리노미얼 텀과 투웨이 인터랙션 전체를 넣은 텀에 대해서 포워드 셀렉션을 적용한 모델도 적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2차항까지만 고려한 이유는 다양한 설명 변수들이 이 모기 변수와의 관계가 대부분 2차 형태로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로 2차 형태의 그래프로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가장 복잡한 모델도 2차항 정도의 변수로 리그레이션 라이드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항까지만 고려를 해서 포워드 셀렉션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 모델에 대해서 총 377개의 텀에 대해서 이 포워드 셀렉션을 적용한 결과 8개의 설명 변수가 선택이 되었고요. 뭐 다양한 변수들이 선택이 됐지만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이 두 식이 모두 폴리노미얼 텀은 모두 드랍이 됐고 인터랙션 텀만으로 모델의 설명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그 값이 메인 이펙트로 들어감으로써 레그 값으로 전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환경 변수로 세부적인 조정을 한다는 저희의 모델링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에 대해서 이번엔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 전반기 7개, 후반기 8개의 설명 변수가 선택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전반기 모델과 후반기 모델의 형태가 많이 달랐고 후반기 모델에만 폴리노미얼 텀이 들어가는 등 그리고 또 레그 값으로 전체적인 수준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단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모델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할 때는 크로스 발리데이션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을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1.67, 1.58, 1.70, 2.17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포워드 셀렉션 모델의 CVMSE 값이 더 작아서 이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3차항까지 고려해서 포워드 셀렉션까지 돌려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2차항 모델의 CVMSE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항까지만 고려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치와 라쏘 리그레션입니다. 앞선 모델과의 페어한 비교를 위해서 2차항 변수 전체에 대해서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 리그레션을 적합을 했고요. 총 설명 변수 377개 중에서 리치는 전반기 377개, 후반기 477개, 라쏘는 전반기 31개, 후반기 49개의 변수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는 텐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결정을 했고 어드저스티드 알스퀘어는 0.7 안팎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델들의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 값을 비교를 해보니 리치 리그레이션의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 값이 더 적긴 했지만 그래도 라쏘 리그레이션의 CV MSE 값과 별로 차이가 없고 이 설명 변수의 개수가 확연히 라쏘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라쏘 모델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3차 한 가지 고려를 해봤는데 뭐 CV MSE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오히려 증가해서 2차까지만 고려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PCR 모델입니다. PCR 모델에 대해서도 2차항 변수로 적합을 해봤는데요. 이 CVMSE가 리니어 모델에 비해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개수를 좀 더 해석해보기 위해서 이 메인 이펙트만 넣어서 PCR 모델을 적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컴포넌트 5개, 후반기에는 컴포넌트 6개인 모델이 이 CVMSE를 최소로 하는 모형으로 선택이 되었고 각각의 어드저스티드 알스퀘어는 0.81, 0.7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 후반기에서 적합된 회귀 개수에 이 각각의 주성분의 이 절대값, 회귀 개수의 절대값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회귀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y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큰 컴포넌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 원래 설명 변수의 그 컴포넌트의 로딩을 표시를 해서 이 컴포넌트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 컴포넌트 4와 같은 경우에는 풍속과 모길 레그 값, 그리고 컴포넌트 1과 같은 경우에는 기온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뭐 비슷한 형태로 모길 레그 값과 풍속, 뭐 기온 값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논리니어 모델입니다. 논리니어 모델에서는 Generalized Additive 모델과 MARS 모델을 적합을 해봤는데요. 우선 갬 모델의 경우에는 내추럴 스플라인을 기반으로 모델을 적합을 했습니다. 환경 변수의 특성상 극단적인 값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양 끝의 데이터를 잘 적합하는지도 모델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영역에서의 추정의 바리안스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내추럴 스플라인을 고려를 했고요. 전기 데이터 N과 P,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와 설명 변수의 개수를 고려해서 이 높은 디그리에 대한 스플라인 적용은 오히려 오버핏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보통 3차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탐색 범위를 넓혀서 5차까지 확인을 해서 모델링을 적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들의 차수를 고정시킨 후에 한 변수의 디그리를 1에서 5까지 변화시키면서 CVMSE가 최소인 디그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어드저스티드 알스퀘어가 0.853, 0.858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를 통해서 비선형 회귀를 진행하는 모델인데요. 뭐 변수 하나에 대한 스플라인을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로 확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RS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노트를 우선 생성한 후에 예측 정확도에 기여하지 않는 노트를 제거하는 프루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합을 했고요. 각각의 예측 변수가 제거될 때 제너럴라이즈 CV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설명 변수가 중요한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반기 모델의 경우에는 레그 값과 열 지수, 뭐 SO2 이런 설명 변수가 중요한 설명 변수로 꼽혔고요. 차수는 1차 그리고 설명 변수는 1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차수는 1차, 설명 변수는 13개가 들어갔고 이 레그 값들과 열 지수, 뭐 평균 기온, PM10 이런 것들이 중요 변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델링의 결과를 최종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그리고 실제 Y 값과 프리딕티드 Y 값의 원래 스케일에서의 코릴레이션, 그리고 설명 변수의 개수 이 네 가지의 지표를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좋았던 CV MSE 기준에서 가장 좋았던 모델은 2차 텀에 대해서 포워드 셀렉션을 적용한 모델이었습니다. 사실 크로스 발리데이션 MSE 자체는 이 멀티베리트 리그레션 스플라인이 더 작았지만 이 MARS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인터랙션 텀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주지 않고 그리고 각각의 설명 변수마다 이 노트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델인 리니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모델은 이 2차 항까지 고려한 포워드 셀렉션 모델인데요. 리니어 모델인데 다음과 같은 설명 변수들이 뽑혔습니다. 레그3 모기와 모기가 메인 이펙트로 들어갔고 나머지 변수들은 이 환경 변수들의 이터랙션 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이어라키 프린시플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각각의 설명 변수들이 더미 베리어블이 아니라 모두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곱해진 텀이 하나의 환경 변수 팩터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이어라키 프린시플을 굳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수에 대한 해석을 유의 확률을 보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프리딕션 모델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델, 이 설명 변수 선택된 것들이 저희의 사전 지식과 일부 부합하는 점들이 있어서 저희 조가 해석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의 모델링 목표대로 이 레그 값으로 전체적인 레벨을 맞춰주었고 환경 변수로 세부 조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인터랙션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그 설명 변수들이 들어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서 가조 시간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O3 역시 이 모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변수를 통해서 모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이 O3가 모기에 대해서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이 가조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SO2와 최저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그 값 역시 전날의 모기가 다음날의 모기와 얼마나 관계를 갖는지는 해당 날짜의 대기오염 물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인터랙션 텀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후반기 모델 역시 비슷한 형태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레그 값으로 전체적인 레벨을 맞춰주고 환경 변수로 세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인터랙션 가능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습도가 변하는 것이 뭐 이 PM25 초미세먼지가 모기와 갖는 관계에 어떤 인터랙션을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기압과 모기의 관계에 열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모델링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재현 및 후속 연구, 저희가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순차적인 목표를 잡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 예측 모델로서의 활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명 변수로 당일의 값을 사용한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설명 변수를 예보값 혹은 하루 전의 값으로 대체해도 성능이 양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예측 모델로서의 활용 정도가 확인이 된다면 이 모기 데이터의 자기 상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기의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도구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을 좀 더 장기적인 예측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단기 예측 모델을 확장해서 장기 예측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